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인천대에 있는 송승석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화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 한 140년 넘게 이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화교의 역사에 대해서 말할 생각은 없고요. 제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앞부분은 이제 화교에 대한 아주 가장 기초적인 상식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 화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두 번째 강의를 한번 마련을 해 봤습니다. 제가 사실은 화교 전공자는 아닙니다. 제가 원래는 중국 현대문학 전공자거든요. 제 소속을 보듯이 중국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전공자인데, 공교롭게도 제가 인천대에 가게 되면서 한 10여 년 전에 가게 되면서 차이나타운 쪽에 건달처럼 이제 돌아다니면서 술 먹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화교들이 하는 이제 음식점들도 가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화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한 10여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책도 몇 권 쓰고 논문도 몇 편 내고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화교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선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화교가 뭐냐? 화교. 왜 우리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사람들, 그리고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사람들을 왜 화교라고 부르느냐? 왜 그렇게 불러요? 화교라고.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 해외에 거주하게 되면 일본에 살게 된다 그러면 제1교포, 미국에 살면 재미교포 하잖아요. 사실 화교도 중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자신의 민족이 해외에 거주할 경우에 그 사람들을 부르는 칭호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불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야 되는 것이죠. 화교라고 하는 건. 근데 그것이 일종의 고유명사처럼 돼서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그냥 화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왜 중국인데 그럼 중교라고 부르든지 하지 왜 화교라고 부르느냐? 여기서부터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원래 화라고 하는 건 지금 중국의 정식 국가 명칭이 뭡니까? 그렇죠. 중화인민공화국.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권위주의적인 국가죠.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그렇죠? 거기 화가 들어가요. 그럼 화는 뭘 의미하느냐? 중국 민족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래요? 한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쓰는 글자를 우리가 한자라고 하고,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중국어를 중국 사람들은 한어라고 합니다. 한나라의 그 한을 딴 것이죠. 그렇죠? 근데 원래 이 한족의 원류가 화하족이었습니다. 화하족. 그 가운데 이 화자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군의 자손이라면서요. 배달의 민족이라면서요. 그렇죠? 중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원류를 화하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하족의 후손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화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의미하는 상징적 표현으로서 화라고 하는 글자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럼 교는 뭐냐? 교라고 하는 건 우리도 쓰죠. 교포 쓰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교자입니다. 이건 다리 교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앞에가 사람 인이 붙습니다. 그럼 교는 무슨 뜻이냐 하면 타양에서 혹은 타국에서 임시로
잠시 거주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 교가 붙은 이 교포들은 궁극적으로는 어때요? 언젠가는 자신의 모국으로,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원래는 그렇죠. 원래는. 내가 잠시 지금 모국에서, 조국에서 내가 살기 힘들어서 잠시 타향으로 나와 있지만 여기서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그래서 다시 금이 환영하겠다. 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런 의미에서 교가 붙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화교라고 하는 건 해외에서 임시로 거주하는 중국인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게 뭐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사는 게. 살다 보면 그냥 그 나라에서 정착해서 사는 경우도 있고, 물론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걸 우리가 통칭해서 화교라고 한다. 그럼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화교가 몇 명 정도 되느냐? 제가 여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약 6천만 명으로 추산된다. 추산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6천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적게는 4,500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많게는 6,500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왜 통계가 정확하지 않으냐? 왜 연구자들이 그 정확한 통계 하나 모르고 추산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중국 정부는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자신의 민족이 해외에서 얼마나 거주하는지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럼 거주국 내에서 각국에 인도네시아에 거주한다 혹은 말레이시아에 거주한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통계를 안 내나? 그런데 통계를 내는 곳도 있고 그 시스템 자체가 미비해서 정확하게 통계를 내지 못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숫자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 대략 저는 한 6천만 명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부터 해외에서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중국에서는 1978년에 뭐가 있어요? 소위 개혁 개방 일종의 대외적으로 문을 여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1978년 이후에 약 1,000만 명 정도가 해외로 다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한 6천만 명 정도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남한 인구가 한 5천만 명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를 형성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숫자인 것이죠. 근데 그 6천만 명 가운데에서 대부분은 어디에 사느냐? 동남아시아에 삽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그렇죠. 가까워서 그렇습니다. 가까워서. 그리고 주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중국 사람들의 대부분은 중국의 남쪽에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죠. 그렇죠? 바다를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중국의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해외로 가려고 한다면은 뭐 과거에 배를 타고 가거나 했어야 되는데 배를 타러 중국 남쪽으로 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해외로 빠져나간다 그러면 중국 남쪽, 지금 뭐 홍콩 근처에 있는 뭐 광동성이라든지 혹은 타이완 그 위에 있는 뭐 복건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곳이 동남아입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의 거의 한 70% 정도가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 아프리카에도 있고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이런 데에도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물론 아메리카 대륙에도 많이 살죠.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일본에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현재 동남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중국 사람은 얼마나 되느냐? 올해 1월 통계, 2024년 1월 현재 통계를 보면 약 30만 명 정도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해외 외국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수입니다. 그 다음이 베트남, 뭐 이런 형식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에는 중국 동포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중국 동포가. 중국 동포는 화교입니까? 화교라고 생각하시는 분. 화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제가 서두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화교라는 말은 누구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중국 동포들의 대부분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이, 즉 국민이 해외로 빠져나갔으니까 화교입니다. 그 인구가 약 60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총 합치면 100만 명 정도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적어도 제가 제외한 이유는 우리나라와 중국 동포와의 관계는 좀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통계에 여기에 제시했을 때는 제가 제외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이거는 뭐 화교를 굳이 구분하자면 이런 식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화교, 화인이라고 같은 네 글자를 붙여서 얘기합니다. 화교, 화인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냥 통칭해서 다 화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화교와 화인을 구분을 합니다. 이건 중국 사람들의 구분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화교는 뭐냐? 화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그 말뜻 그대로 한다면 언젠가는 자신의 모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국적을 포기하겠어요? 중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중국 국적을 계속 해외에 살면서도 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인들을 화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인은 맞는데 국적은 그 거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들을 화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중국 정부의 행정적 구분이에요. 이거 뭐 중국이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꼭 따라할 필요는 없죠. 우리는 그냥 다 화교라고 해도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이런 식으로도 구분을 해볼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중국 해놓고 혹은 타이완이라고 했어요. 타이완 국적을 가지고 해외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화교예요? 화교입니까? 애매하죠. 중국의 입장에서 타이완은 어느 나라 땅입니까? 중국 땅입니다. 그럼 타이완은 국가입니까? 정식 나라예요? 정식 나라라고 생각하시는 분? 정식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 이념적으로 말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 이념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지위 미정 지역입니다. 여기는 타이완은 올림픽에 나갈 때 혹은 아시안 게임에 나갈 때 자신의 국가 명칭을 가지고 나갑니까? 자신의 국기를 들고 나갑니까? 들고 나가지 못합니다. 엄연히 국기가 있어요. 청천백일기라고. 여러분은 이 서울의 뭐 화교학교에 가면 걸려있는 국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올림픽 오륜기를 들고 나가요. 올림픽에 나갈 때.
그럼 타이완은 국가 명칭입니까? 타이완은 국호가 있어요. 국제적으로 인정은 받고 있지 못하지만 국가 명칭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타이완입니까? 우리는 타이완 하잖아. 그렇죠? 그럼 그게 나라의 명칭이에요? 아닙니다. 나라의 명칭은 중화민국입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 중화민국. 중화민국이에요. 그래서 타이완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타이완 사람들의 패스포트, 여권을 보면 중화민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이완 얘기는 뒤에서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시기별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건 특히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구분을 하면 구화교와 신화교, 혹은 구 대신에 늙을 노자를 써서 노화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늙은 화교라는 뜻이 아니라 오래된 화교라는 뜻입니다. 오래된 화교와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화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구화교와 신화교.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화교는 구화교입니다. 오랫동안 한 140년 정도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반도 거주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중국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화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신화교는 뭐냐? 신화교는 우리가 1992년에 중화인민공화국과 정식으로 수교를 맺습니다. 국교를 맺습니다. 그 이후에 대거 중국 동포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에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 수교 이후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중국 사람들을 신화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화교들은 그냥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뭐 이주 노동자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언젠가는 여기서 돈을 벌고 돌아갈 사람들, 돌아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게 세계에서 욕은 많이 먹고 있지만 대국이에요. 대국의 국적을 포기하고 조그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대로 중화인민공화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몇 대에 걸쳐서 살고 있는 구화교들, 노화교들은 국적이 어디냐? 이게 우리나라의 경우 굉장히 특수합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혹은 미국이나 여기에 여러 세대에 걸쳐서 살고 있는 중국 사람들은 대부분 국적을, 그 나라 국적, 거주국의 국적을 획득합니다.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말레이시아 국적이에요. 인도네시아 살고 있는 중국 사람들 대부분이 인도네시아 국적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중국 사람들, 이 구화교들은 국적이 대부분 그대로 중화민국 국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화교들만 유독 어떤 중국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나? 귀화하지 않은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귀화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가 귀화 조건이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귀화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물론 중국인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국적을, 우리가 보통 이 구화교들을 어떤 제가 몇몇 신문 언론 기사를 보면 타이완 화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잘못된 말입니다.
뭐 굳이 얘기하려면 중화민국 화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나마 말이 되지만 타이완 화교는 아니에요. 이 구화교들의 고향은 다 어디입니까? 중국 대륙이에요. 대부분 어디예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화교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가장 가까운 산동성에서 주로 대부분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타이완과 어떤 지역적인 연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타이완이라는 곳을 인식조차 못했던 분들도 많고 타이완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중화민국 국적을 유지를 하고 있느냐, 보유하고 있느냐? 중화민국은 원래 중국이 청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선 나라가 어디 뭐예요? 중화민국입니다. 청나라가 들어서고 나서 첫 번째 민주공화정이 들어선 게 중화민국입니다. 근데 중화민국을 이끌고 있었던 정당이 국민당입니다.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장개석이 이끄는,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이 사실상 중화민국 정권을 잡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중국에서 내전이 벌어집니다. 공산당과 국민당이 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누가 이깁니까? 공산당이 이깁니다. 그래서 중국 대륙은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들어선 거예요. 그럼 중화민국, 패배한 국민당의 중화민국은 도망을 가야죠.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는 겁니까? 타이완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이 구화교들은 내전이 벌어지기 이전부터 중화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중화민국 국적을. 아니 그러면 자신의 고향이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다고 하면 그 나라 국적으로 바꿔야지.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계속 살려고 한다면 당시 수교 이전의 중화인민공화국은 우리와 무슨 관계예요? 적입니다. 적. 그럼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새로운 국적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은 중화민국 국적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화민국 정부가 타이완으로 간 것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사람들은 그냥 타이완에 있는 중화민국 그 정부의 여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굉장히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건. 우리나라에 있는 이 구화교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자, 이번에는 직종별로 한번 구분을 해보자. 그러니까 하는 일에 따라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화상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화교들이 하는 중국 음식점에 가면 간판에 화상이라고 써 있는 데가 있어요. 화상 무슨 가게 이름 상호가 붙어 있고, 근데 앞에 조그맣게 화상이라고 붙은 데가 있어요. 상이라고 하는 건 상인이죠. 그래서 화상은 상업,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사실은 화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1883년에 인천에 청국조개가 설치가 돼요.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인천을 통해서 한반도로 건너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천에 그냥 정착해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가장 가까운 서울로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인천을 통해서 각 지역으로 분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기의 화교들은 대부분 무역을 하고자 하는 상인들이었습니다. 아, 저기에 이제 조개가 설치가 되고 그러면 저기서 뭔가 장사할 수 있을 만한 거리가 없을까? 라고 해서
상인들이 한반도로 진출하게 되는 겁니다. 초창기에. 이 사람들은 대부분 돈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무역을 할 정도로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대부분 중국 남쪽, 동남아시아와 주로 무역을 해왔던 이 사람들이 새로운 사업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한반도로 들어오는 겁니다. 초창기에. 그러니까 거대 상인들이죠.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죠. 청나라와 일본이 싸웁니다. 근데 청나라 일본이 어디서 싸워요? 아니, 여기서 싸워, 이놈들이. 그래서 누가 이깁니까? 일본이 이깁니다. 일본이 이기면서 사실상 청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조선에서의 일정 부분의 지분을 상당 부분 잃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청나라 정부의 비호를 받아서 한반도에서 장사를 하던 이 화상들이 더 이상은 여기에서 뭔가 비호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뭔가 특권을 누릴 수 있을 만한 여지가 별로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청일전쟁이 끝나고 나서 대부분 철수합니다. 상인들은, 무역상들은 대부분 철수하고, 그러니까 대상들은 철수를 하죠. 더 이상 뭐 여기서는 내가 장사할 만한 그런 거리가 별로 없겠다. 이문도 별로 남지 않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 대상들은 철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뭐냐? 농민과 노동자들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서 들어와요? 상인들은 중국 남부 쪽에 광동성이나 이쪽에서 들어왔다고 하면 이 농민들이나 노동자들은 대부분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산동 지역에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산동은 물론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있지만 넓은 바다가 없어요. 산동은. 산동이 면에 있는 바다가 어디예요? 우리 황해입니다. 황해. 우리와 공유하고 있는 황해야. 대양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무역이 그렇게 발달된 곳이 아닙니다. 대부분 산동 사람들은 주로 농민들입니다. 밀 농사를 짓거나 혹은 옥수수 농사를 짓거나 혹은 일부 쌀 농사를 짓거나 하는 농민들입니다. 근데 이 산동은 사실 농사를 짓기에 자연적 환경은 그다지 좋은 곳이 아닙니다. 3년에 한 번씩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고 5년에 한 번씩 홍수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농사를 짓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잘못해서 흉년이 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 게 없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한반도에 혹시 일자리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냥 와서 막노동을 하는 겁니다. 혹은 자기가 농사를 지은 사람이야. 농민이야. 그러면 내가 한반도에 가서도 이 한국에 가서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을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중국인 농민들을 우리가 화농이라고 부르고 노동자로 일하는 중국 사람들을 화공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대거 몰려온 때가 1920년대입니다. 우리는 그때 어떤 기간이었어요? 일제 강점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봄철에 들어옵니다. 봄철에 따뜻한 봄이 되면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그 당시 1920년대에 우리나라가 소위 말하면 일본이 식민지를 개척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토목공사들을 벌이거든요. 수풍댐을 만든다든지. 여기 연배에 좀 계신 분들이 꽤 되니까 그분들이 아마 우리가 학교에서 수풍댐이 우리나라 이 한반도 전역에 전력을 다 제공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풍댐을 건설을 한다, 혹은 철도를 놓는다, 다리를 놓는다, 이런 토목공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토목공사에 동원이 되는 겁니다. 조선 사람들을 일본 노동자도 있죠. 조선인 노동자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 동원되었다.
중국인 노동자들도 새롭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사의 주체는 누구야? 공사의 시공사는 누구야? 대부분 일본입니다. 일본 정부나 혹은 일본 기업가겠죠. 일본 건설사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고용을 하는데, 노동자를 고용을 하는데 중국인 노동자들을 고용을 많이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임금이 싸니까. 우리가 지금 동남아시아나 혹은 서남아시아의 이주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초창기에 그분들을 많이 썼던 이유가 뭐야? 임금을 우리가 적게 주고도 고용할 수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법상. 그러니까 임금이 싸니까 중국인 노동자들을 쓰는 겁니다. 중국인 노동자들은 여튼 간에 여기서 그냥 잠시 일하고 그 돈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들 부양하고 내가 잠시 참자. 힘들더라도. 조금 임금이 조선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보다 좀 적다 하더라도 참고 견디자. 그래도 돌아가면 충분히 이 돈으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보통 대부분 이 노동자들이 봄철에 왔다가 가을 거지가 거의 끝나면 돌아갑니다. 왜? 겨울에는 옛날에 집 안 졌거든요. 그렇죠. 집 안 졌습니다. 추울 때는. 그러면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에 왔다가 가을에 가는, 꼭 제비처럼. 그래서 철새 노동자 혹은 계절인부 이런 말들을 썼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랬어요, 노동자들이.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1920년대부터는 아니, 내가 중국이 그때 되게 시끄러웠거든요, 또. 내전도 있었고요. 또 뭐 독일이나 이런 일본이나 러시아나 영국이나 계속 침탈을 받았고. 그 살기가 힘들어. 그래서 중국 내에서 사는 것보다는 아예 여기서 내가 정착하면서 살면 안 될까? 처음에는 남자 혼자 오죠. 가장 혼자 옵니다. 그러다가 1920년대가 되면 조금씩 아이들을 데리고 혹은 처자식들을 데리고 여기서 정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후손들이 지금 살고 있는 구화교들입니다. 그럼 정착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 너무 힘들어. 내가 여기서 장사해볼까? 혹은 내가 좀 땅을 좀 빌려서 소작이라도 농사라도 좀 져볼까?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원과 화공들이 정착하는 과정은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화공의 실상입니다. 이거는 일본인 노동자의 육성입니다. 당시 수풍댐을 건설할 때 그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일본인 노동자가 같이 그 노동에 참여하고 있었던 중국인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좀 읽어보죠. 제가 제일 놀랐던 건 진화인 쿨리에 대한 처우입니다. 진화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해요? 진화가 뭐예요? 차이나입니다. CHINA를 그냥 발음대로 읽으면 치나가 됩니다. 이건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왜 차이나야, 중국이? 예? 뭐라고요? 그렇죠. 이게 진시황의 진을 가지고 온 겁니다. A, 끝에 붙는 A라고 하는 건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의 땅이라는 뜻이야. 차이나라고 하는 건. 근데 일본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을 약간 비하하는 의미로 중국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진화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은 이 말을 굉장히 경멸적인, 모욕적인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지금 일본 사람들 중에 진화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쿨리는 뭐예요? 쿨리는? 중국인 노동자. 이게 원래 어느 나라 말입니까? 쿨리는 원래 인도 말입니다. 인도. 그래서 중국인 노동자나 인도인 노동자들을 영국 사람들이 쿨리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COOLIE 혹은 COOLY 뭐 이렇게 표기를 하거든요. 영어로. 원래는 인도 말입니다. 우리가 고생하다 쓸 고자에다가 힘력자를 씁니다. 그래서 중국 발음으로 중국 사람들이 쿨리라고 발음합니다. 쿨리. 그 말은 뭐냐? 거기에서 쿨리가 나온 게 아니라 쿨리에서 쿨리가 나온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어때요? 모든 영어를 다 자기식으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쿨리를 자기 발음으로 한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힘들게 일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쿨리, 힘들게 일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쿨리는 뭐예요? 노동자들 가운데에서도 소위 말하면 우리가 시쳇말로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단순 육체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단순 육체. 근데 우리나라에 와 있는 모든 중국인 노동자가 화공들이 단순 육체 노동자냐? 막노동꾼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능공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그냥 막노동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대개 공사할 수 있는 기간에만 와서 일하는 이른바 계절 인부들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몸을 녹일 만한 불기 하나 없고 오두막 한 채 없는 허벌판에 그대로 버려진 것과 같았어요. 진화인 한반은 왜 그렇게 하나도 없던 것일까요? 그러니까 위에 북쪽에 수풍댐 북쪽이 있잖아요. 추운 곳에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공사하는 가을, 늦가을이나 뭐 겨울 정도 되면 굉장히 추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나 조선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한바라도 있었어. 한바가 뭘 얘기해요? 한바가 이게 원래는 합숙소죠. 노동자 합숙소를 한바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합숙소에서 어떻게 이 한자 뜻 그대로 밥도 먹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아파트 건설한다 그러면 거기 꼭 뭐가 들어가요? 한바 식당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일본 말이죠. 그렇죠? 그 굉장히 많은 이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한바 아파트 건설 현장에 들어가면 아무나 못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화인들, 소위 말하면 중국인 노동자들은 그런 합숙소가 없었던 거예요. 조선인 인부의 경우에는 급하게 대충 파서 만든 오두막 한바라도 이곳저곳에 있었고 화전민 민가에서 묵기도 했거든요. 또 날씨는 어땠게요? 보통 영하 20도, 25도이고 한파라도 한번 확 몰아치면 영하 30도는 훌쩍 넘었어요. 자기들 합숙소에서 공사 현장 사무소로 갈 때에는 두꺼운 옷에 눈만 나온 방한물을 뒤집어 쓰고 가지만 그 틈 사이로 숭숭 들어오는 바람을 어쩌겠어요. 일본인 합숙소에는 페치카가 한가운데 떡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합숙소 안에 난로가 있었던 거야. 조선인들은 그나마 오두막이라도 있고 혹은 근처 화전민 인가가 있으면 거기서 임시로 묵기도 하고 하숙이라도 하고 그러면서 지냈는데 중국인 이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데 있었다. 제대로 된 합숙소가 없었다. 허벌판에서 자는 진아이는 서로를 꼭 끌어안고 앉아서 조금이라도 사람들 틈바구니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지만 거기서 밖으로 밀려나면 그 자는 그대로 얼어 죽고 마는 것이죠. 물론 약간 과장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같이 두들겨 맞으며 일하고 임금은 제대로 못 받고 먹는 거라고는 한 끼에 조그만 만두 2개에 기름투성이 스프가 차종지로 한 잔뿐이었어요. 먹을 수 있을 정도면 되니까 언젠가는 임금을 주겠지 마냥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9월 말경이 되어 더 이상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어 돌아가야 할 때는
일주일분의 만두를 한 끼에 2개씩 끈으로 연결해 등에 지고 객차도 아니고 화물차, 화차를 타고는 떠납니다. 살아남으면 그나마 다행이지요. 폭동 같은 걸 일으킨다든가 하는 그런 힘은 없습니다. 아니, 자기네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한다고 하면 그 당시에도 조선인들 같은 경우에는 파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주 노동자인 화공 같은 경우에는 괜히 파업했다가 혹시 다음에 일자리가 아예 없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사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하더라도 함부로 파업을 한다든지 혹은 항의를 한다든지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그런 식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화공의 초창기의 삶은 이랬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지금 우리 이주 노동자들의 경우를 빗대어 보면 능히 짐작이 가죠. 그렇죠?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 초에 독일로 간호사들도 많이 갔고요. 광부로도 많이 갔습니다. 또 사우디, 중동으로 건설 노동자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 열사의 나라에서 한 3, 4년 고생하고 그러면 돌아와서 일정 정도 좀 자리를 잡을 수 있겠다 싶어서 가는 거죠. 똑같습니다. 화공도 마찬가지고 지금 동남아시아나 저 서남아시아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강의 내용이 이제 화교에 관련된 가장 간단하고 기초적인 그런 상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 화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왔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화교는 어떠냐?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김동인이라는 작가가 있죠? 네. 김동인이라는 작가가 1925년에 감자라고 하는 소설, 감자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었죠. 아마 강수연이 나오고 그랬었던,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화교가 등장합니다. 화교가. 왕서방이라고 하는 화교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소설을 읽어보면 그 왕서방의 이미지가 뭐냐? 검은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추측컨대 혹시 검은 장파오를 입지 않았을까? 이게 장파오, 이 중국식 복장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입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왕서방을 두고 검은 그림자라고 하는 표현이 한 2-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초창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화교는 약간은 공포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초창기에는 누가 왔다고 했어요? 상인들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상인들이. 근데 이 상인들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나라 정부의 비호를 받고 그 사람들의 권력을 등에 업고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공정한 상거래보다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래도 조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대들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뭐 지금이야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미국 사람, 미국 하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쉽게 대하지 못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청나라는 조선에게 있어서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뭐라고 했냐? 상국의 신민이다. 신민이라고 하는 건 그냥 뭐 백성이라는 뜻이죠. 상국. 자기가 위야.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야, 내가 너보다는 위야. 그리고 내가 형이야, 너한테. 내가 아버지야.
그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상이란 말은 정치적 권력을 등에 업고 있는 상인들 혹은 어떤 정치적 세력과 그 경제 세력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정상배, 못된 사람들을 정상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상이나 상국 신민의 자격으로 행세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 화교에 대해서는 초창기에는 뭔가 좀 무섭고 뭔가 경계를 해야 되고 조심스러워야 되는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또 횡포도 심했고요. 근데 이게 1930년대에 되면, 자, 제 밑에 왕서방 연서라고 하는 노래 가사를 제가 몇 구절 가져와 봤습니다. 누가 혹시 불러보실 분? 이 노래 누구 노래예요? 아니, 누구 노래인지 모르세요? 제가 잠깐 불러볼까요? 비단이 장사 왕서방 명월이한테 반했어 등등등등 해놓고 띵호와 띵호와 하는 겁니다. 못 들어보셨어요? 그럼 한번 불러보셔야지. 이게 비단이 장수 왕서방이라고 우리는 보통 알죠. 이게 원래 제목이 왕서방 연서라고 합니다. 이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비단장사, 그 당시 비단장사인 중국인 화교 왕서방이 한국 기생한테 푹 빠져가지고 자신이 벌었던 돈 다 탕진하고, 그러니까 띵호와라는 중국어는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는 팅하와입니다. 팅하와. 이거 무슨 뜻이냐? 아주 좋아,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너 돈 많이 벌어가지고 명월이한테 다 뺏겨가지고 그래, 그거 쌤통이다, 이런 거죠. 잘 됐다. 여기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 비단장사 왕서방을 조롱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새 이게 뭔가 공포의 대상이었던 화교가 1930년대쯤 오면 조롱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노래가 1938년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건 단순히 이 왕서방 개인의 어떤 일탈만 가지고 그걸 에피소드로 삼아서 노래를 했느냐? 여기는 사회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우리가 비단하면 중국 비단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 당시에 1920년대까지만 해도 비단은 모두 중국 사람들이 독점을 했습니다. 비단은 비싸죠. 그렇죠? 이거 우리가 견직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선에 있는 견직물 시장을 화교들이 다 독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런데 일본에도 비단 장사가 있을 거 아니야. 일본의 견직물 업계 사람들이 조선 총독부에다가 압력을 넣는 겁니다. 야, 쟤네들 때문에 우리 장사 못 해먹겠어.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해줘. 야, 저기에다, 저 비싼 거잖아. 사치품이잖아. 관세를 높게 매겨.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관세를 100%를 매깁니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장사하지 말라는 소리죠. 대신 일본 사람들이 비단 업계를, 이 견직물 업계를 대신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단 장사 왕서방의 몰락은 사실은 그러한 중국 화교들의 견직물 업계의 몰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 1930년대, 1931년에 뭐가 있어요? 만주사변이 있습니다. 일본이 만주를 공격하게 돼요. 만주를. 그래서 거기에 뭘 세웁니까? 만주국을 세웁니다. 만주국의 첫 번째 황제이자 마지막 황제가 누군지 아세요? 푸이입니다. 청나라 마지막 황제가 이 만주국의 첫 번째 황제이자 또 마지막 황제가 되는 것이죠. 만주국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때, 아이, 저게 맨날 상국 행세를 하더니만 저 별거 아니네. 저 일본한테도 지네. 옛날 1894년에도 청일전쟁에서도 지더니 또 지네. 그리고 1937년에
일본이 전면전을 합니다. 중국과. 중일 전쟁을 해요. 계속 수세에 몰리고 수도도 남경에서 저 중경으로 도망가고 합니다. 중국이. 그걸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생각했겠어요? 야, 저거 청나라 애들 저거 별거 아니다. 저 중국 애들 저거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 공포의 대상이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조롱해도 되고 좀 무시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왕서방 연서와 같은 중국 사람들을, 화교들을 희화화시키는 이런 노래들도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노래는 제가 어렸을 때 지금 김정구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가끔 무슨 추석 때나 서울 때 되면 특집 방송하면 나와서 노래합니다. 중국의 그 중국 옷 입고 코에다 코수염 달고 아주 웃긴 형상으로 신나게 노래를 하죠. 이 노래가 굉장히 신나거든요. 그러면 저도 막 깔깔대고 TV 보면서 막 깔깔대고 웃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930년대 한때 풍미했던 것이 아니라 적어도 1980년대 초까지도 이 노래가 우리나라의 방송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그 어린 아이들도, 저 같은 어린 아이들도 막 웃는 거예요. 그거 보고 신나고 깔깔대고 웃고 합니다. 그럼 화교들은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화교들이 중국 그 음식점, 우리는 중국 음식점을 중식집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우리 일본 음식점은 일식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뭐라고 그래요? 중국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중국집 하지 우리가 우리 중식집 가서 오늘 짜장면 먹을까? 하지 않습니다. 그 중국 사람들 그 중국 음식점 앞에서 아이들이 이 노래 듣고 가가지고 그 화교 사장님 딱 보면 띵호와 막 이러고 그렇게 놀리듯이 하고 돌아간다. 그러면 화교들은 난감했을 겁니다. 물론 이 띵호와란 말은 좋은 말이지만 근데 사실 가사 내용에서는 좋은 말이 아니야. 그놈 그거 쌤통이다 잘됐다 이런 의미란 말이야. 근데 애들이 치기 어린 애들이 그렇게 놀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놈! 하는 정도지. 근데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1970년대에 여기 서울화교협회 이제 청년회 사람들하고 아마 우리 한국 연예인협회가 아마 자매결연 형식으로 해서 아마 자매결연을 맺고 그다음 저녁 술자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저녁 술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코미디언이 누구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죠? 여기 근데 젊으신 분들은 모를걸? 그 코미디언, 홀쭉이 뚱뚱이가 있었습니다. 그 양훈, 양석천 있었습니다. 그 양훈이라고 하는 그 코미디언이 그 자리에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를. 화교들 어떻게 했어요? 화교들. 얼굴이 새까맣게 굳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양훈 선생은 너희들 기분 나쁘라고, 너희들 조롱하려고 그 노래를 부른 게 아니지. 분위기를 돋구려고 한 겁니다. 신나는 노래, 그리고 중국어도 좀 섞여 있는 그 노래 하면 이 자리가 훨씬 더 흥겨워질 것이다 라고 해서 아무런 악의 없이, 비하의 뜻 없이 그냥 가볍게 부른 거야. 근데 그걸 듣는 화교?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그 분위기가 일순간에 그냥 싸해진 겁니다. 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그 노래를 부를 때 특별히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혹은 그 직접 노래를 부른 김정구 선생이든 이거 중국 사람 내가 조롱하고 비하하려고 이 노래를 했다? 그런 의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렇지만 어때요?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중국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고 중국 사람들은 그걸 비하의 의미로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야, 그런 노래 부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뭔가 문제가 됐을 겁니다. 그렇죠? 아마 물론 이제 만약에 그 자리에서 항의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화교들이. 그러면 우리나라 신문에 났을까요? 이런 뭐 자매기란 행사에서 이런 노래를 불러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안 났을 겁니다. 왜? 아니, 그거 뭐 조그만 그 화교사회하고 뭐 일어난 그냥, 해프닝인데, 뭐, 그거 신문기사에 안 났을 겁니다. 근데 아마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화교사회 내부에서는 오히려 화교사회 내부에서는 문제가 됐을 겁니다. 왜? 혹시, 야, 이 젊은 것들이 가가지고 말이야, 청년회니까. 젊은 것들이 가가지고 괜히, 항의하고 그래가지고 말이야, 시끄럽게 하고. 야, 그러면 이 화교사회 오히려 한국정부에서 해코지라도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됐을 겁니다. 아마 화교사회 내부에서는 자중질환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기분은 나쁘지만 대놓고 얘기하지 못했을 겁니다. 실제로도 얘기하지 못했고요. 그냥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끝난 것이죠. 아니, 그랬을 거,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아니, 웃자고 한 건데, 뭐, 죽자고 달려드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게 1930년대에 뭔가 이 화교들을 희화화시키고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이런 일들이 그동안 1980년대까지 이 노래가 그대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불려졌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런 조롱이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죠.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차별, 그걸 느꼈을 겁니다. 당사자들은. 좋아하지 않은 거죠.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교를 생각하는 건 어땠느냐. 첫째는 이게 경계와 경쟁의 대상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신문 그 당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간단한 기사 몇 줄을 가져와 봤습니다. 조선일보에 이렇게 써 있어요. 부제가 뭐냐면 중국인의 무역 허가는 불가. 중국인들이 무역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건 안 돼. 이런 말이죠. 한국 경제, 이게 1945년에서 48년 시기입니다. 해방기죠. 해방기. 한국 경제가 혼란할 때 그들에게, 화교에게 무역을 허가하게 되면 그들의 우세한 자본력을 미천으로 한 독점이 우려된다. 그 전에도 그랬었어. 20년대, 30년대에도 얘네들은 우리나라 상권을 다 좌지우지했어. 그런데 해방이 된 이후에도 또 그래야 된단 말이야. 안 돼. 이런 거죠. 동아일보 기사는 그렇습니다. 무역 거의, 그러니까 거의죠. 대부분, 무역의 대부분은 화상이 독점. 우리의 무역은 완전히 화교에게 빼앗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 해방 전후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입장에서 경제적 상권을 외국인한테 빼앗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는 어땠느냐? 실제로는 60% 이상이 화교들이 독점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렇죠? 샌프란시스코에서 강화회의가 열립니다. 승전국과 패전국. 자, 너는 승전국, 너는 패전국. 자, 패전국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회의가 열리죠. 그렇죠? 중국은 승전국입니까? 패전국입니까? 승전국입니다. 연합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뭡니까? 패전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또 그 당시 미 군정의 입장에서는 이 한반도의 경제가 뭔가 독자 세력화할 수 있는, 독립할 수 있으려고 한다면 그 기존의 일본과의 거래, 일본과의 무역선을 일정 정도 끊어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대신에 승전국인 중국과의 무역을 활성화시킨, 특히 홍콩, 상해를 중심으로 해서 수입품들이 우리나라에 무더기로 들어옵니다. 이 당시. 그러면은 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화교들이 하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우리나라 장사치들은
중국어도 몰라. 화교들은 그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화교들이 자연스럽게 상권을 독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사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화교는 일종의 경계 대상이죠. 이 당시에는. 그래서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고 또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고 하면서 뭐 화폐 개혁을 한다 뭐 등등 해가지고 화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경제적 독점을 거의 와해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화교들이 세계 화교 중에서 가장 못 산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승만, 박정희를 이어지면서 화교들의 어떤 그런 경제적 세력들을 다 패퇴시켰기 때문이죠. 그럼 현재는 어떠냐? 현재 우리가 화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화교들이 하는 중국 음식점 가서 먹을 때, 그럴 때 관심이 있지. 그렇지? 야, 여기는 그래도 화교들이 하니까 이거 좀 원단 아니야? 어? 그럴 때 외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첫째는 앞에서 제가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화교죠. 화교가 30만 명이라고 했어요. 중국 동포를 제외하고. 근데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구화교는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약 2만 3천 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여기 연희동에 화교 학교도 있죠. 한성 화교중학이 있죠. 그렇죠? 또 연남동에 중국집들도 꽤 있죠. 만두집도 있고. 제가 요새는 뭐 가보지 못해서 제가 연세대학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그 근처를 맨날 돌아다니면서 짜장면 많이 먹고 했었거든요. 서울에는 차이나타운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집단 거주하는 그런 공동체는 없습니다. 다 흩어져 있어요, 여기는. 그렇죠. 뭐 명동의 일부, 소공동의 일부, 강남 쪽에 좀 있고요. 다 흩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서울 개발하면서 도시 개발하면서 차이나타운이라고 하는 집단 거주 공동체는 사실 사라져 있고 인천에는 있습니다. 인천 차이나타운이 있죠. 그렇죠? 인천에 거주하는 그 화교들은 한 2,8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주 인구 수로 보면 서울이 제일 많겠죠, 당연히. 인구가 기본적으로 많으니까. 그죠? 뭐 부산도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대구도 있죠. 그렇죠? 근데 조그맣습니다. 그나마 차이나타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마 인천 정도 될 겁니다. 그죠? 저는 인천 차이나타운, 인천 차이나타운 그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짜장면 거리입니다. 무슨 차이나타운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들, 그 차이나타운에 가면 화교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나? 맨 중국집밖에 없습니다. 그거 다 빨간색이야. 빨간 차이나타운이야. 중국 사람들은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빨간색을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중국 사람은 집을 지을 때 빨간색 집을 짓느냐? 지붕을 빨갛게 하느냐? 아닙니다. 원래 빨간색은 중국의 황제들만이 사용하는 색이야. 그래서 옛날 전통 중국식 가옥들은 다 어때요? 색을 넣지 않습니다. 다 잿빛이에요. 회색입니다. 근데 차이나타운을 다 빨간색으로 다 그렇게 덧칠을 해놔 버렸어. 어떻든 지금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화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나? 그리고 화교가 만약에 동남아시아처럼 경제적으로 뭔가 우리 한국 경제를 좌지우지할 만한 혹은 어느 정도 눈여겨볼 만큼의 경제적 세력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면 혹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입지가 좀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관심을 갖고 있었겠죠. 근데 수도 얼마 안 되고 기껏해야 뭐 한 2만 명 정도 되고 그리고 뭐 경제적인 거야 뭐 중국집 하는 것밖에 없고
혹은 여행사 하는 것밖에 없고, 또 새로운 화교라고 해봤자 대부분 노동자들이고. 그렇구나. 화교에서요? 예. 그러고 가는 거지 뭐. 그죠? 별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은. 근데 제가 이 제목을, 오늘 강의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무관심이 곧 차별이다. 자, 제가 이제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우리가 무슨 학문적인 이런 얘기를 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냥 우리가 익숙했던 표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짱깨와 짱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짱깨와 짱꼴라. 여기 적어도 제 연배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아마 특히 남성분들은 짱깨, 짱꼴라라는 말은 한 번 이상은 써봤을 겁니다. 지금까지 사시면서.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예, 그 말씀도 제가 드릴까 합니다. 짱깨. 짱깨는 원래 좋은 말입니다. 원래는 이게 장괴입니다. 장괴. 제가 한자로 썼죠? 그렇죠? 이 장자는 이게 원래 손바닥 장자인데, 이게 뭘 의미해요? 관장하다. 뭘 관리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괴는 괴짝의 괴입니다. 괴짝의 괴. 일종의 장이야, 장. 중국어로 옷 의자를 앞에 있으면 의괴, 이괴 하면 옷장입니다. 괴짝을 관장하는 사람이야. 근데 여기 괴짝은 어떤 괴짝이야? 돈 괴짝입니다. 혹은 이 괴는 지금 현대 중국에서는 어떤 뜻이 있느냐? 가게 카운터, 계산대라는 뜻입니다. 계산대에서 주로 카드 받아서 계산해 주는 사람은 주로 누구예요? 가게 사장님입니다. 가게 사장님. 이 장꼬에이라고 읽습니다. 중국어로 장꼬에이. 장꼬에이 하면 이거 사장님입니다. 중국집, 중국 음식점 사장님일 수도 있고요. 혹은 비단이나 혹은 면직물을 파는 포목점 사장님일 수도 있고요. 또 자파를 파는 자파점 사장님일 수도 있습니다. 옛날 자파점의 70%를 화교들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권이 1920년대, 30년대에 보면 대부분, 하나 제가 볼까요? 이거 좀, 제가 강의하면 주로 3000% 내려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겁니다. 중국 화교를 상징하는 세 자루의 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중국 화교 하면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화교를 상징하는 칼이 세 자루가 있다. 그걸 삼바따오라고 합니다. 중국어로 하면 삼바따오. 세 자루의 칼이라는 뜻이거든요. 첫 번째 칼은 뭐겠어요? 중국 음식점 주방장이 쓰는 칼. 두 번째 칼은 뭔지 아세요? 재단사의 가위입니다. 우리나라 당시에 양복을 만든다. 그 당시 이제 모던 보이들이 나오잖아요. 서구 문물을 받아들인 그런 젊은이들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조선에. 이 사람들이 양장을 하고 양복을 사 입으면 다 맞춤복이잖아. 다 어디서 해요? 화교들이 하는 양복점에서 합니다. 또 있습니다. 이발사의 칼. 이게 세 자루의 칼이야. 이발사도 대부분 다 화교입니다. 그 당시에. 이게 믿기지가 않죠? 이게 그 당시, 이게 제 기억으로는 이게 1920년대 기사인지 1930년대 초의 기사인지 잘 모르겠지만 동아일보에 그 기사가 나옵니다. 아니, 이 이발업계 70, 80%를 다 화교들이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문제가 된다. 이런 기사가 있거든요. 자파점도 주로 자파점이라고 하는 건 이거 옛날로 따지면 박물장수죠. 이게 박물장수. 그렇죠? 온갖 물건들을 갖다가 파는 거죠. 그렇죠? 다이소처럼. 그렇죠? 이게 자파점이죠. 자파점도 다
다 화교들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포목점이나 잡화점이나 혹은 음식점 사장님을 부르는 말이 짱꼬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사장님을 항상 지금도 그러잖아요. 아, 사장님 뭐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그 알바하는 직원들이 식당에 가면. 그러니까 짱꼬에 짱꼬에 이 말이 계속 들린 거야. 그럼 거기에 들어갔던 일본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듣는 거야. 짱꼬에 짱꼬에 라는 말을. 그 짱꼬에가 발음이 짱깨가 된 겁니다. 됐을 것 같죠? 그죠? 그러면 사실 이 짱깨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야. 사장님이라는 말이야.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애들도 막 짱꼬에 짱꼬에 한단 말이야. 짱꼬에. 그러면 듣는 사장님, 그것도 한두 번 들어서 이건 계속 애들까지도 그래 봐. 이 짱깨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지금도 음식점 가면 그 가게 사람들한테 일하는 사람들한테 반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일로 와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제 세대 많습니다. 제 세대. 제가 이 명색이 교수지 않습니까? 교수를 가서 이렇게 술 먹죠?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꼭. 뭐 팁 한 번 안 주면서 말이야. 어이!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듣는 어이 기분 나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원래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거를 한국 사람들이 부르게 되면서 이게 모멸적인 호칭이 되는 겁니다. 기분이 나쁜 거야. 나빠지는 거야. 나빠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은 이게 지금 우리나라 표준 국어 대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짜장면을 속되게 이르는 말, 짱깨. 혹은 중국집 사장님을 낮잡아 부르는 말, 짱깨입니다. 우리가 중국집 당구장 가서 짜장면 시켜 먹잖아. 그죠? 그죠? 야, 짱깨 좀 시켜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짱깨가 하는 짱깨집에 가서 짱깨를 먹는 거죠. 글쎄,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의 입장에서 들어야 되느냐 하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듣는 사람이 그걸 기분 나빠하면 쓰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언젠가부터 조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함부로 가가지고 무슨 우리끼리는 야, 우리 짱깨 먹으러 가자. 이런 말 할 수도 있지만 가가지고 우리가 중국집 사장님 보고 어이 짱깨 혹은 짱깨님 이렇게 부르진 않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안 쓰게 된 것 같았어요. 저는. 또 짱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짱꼴라. 짱꼴라라는 말은 여러분들 글쎄 이거는 여기 혹시 당구 칠 줄 아시는 분? 당구 치시는 분? 남성분들, 당구 안 치세요? 저는 대학 때 당구를 치다가 한 수십 년 만에 요새 당구를 다시 칩니다. 유일한 놀거리야, 저는 뭐 골프도 안 치고, 운동도 안 하고, 당구만 칩니다. 근데 옛날 당구 용어들은 대부분 어느 나라 말이냐면 일본 말들입니다. 뭐 히끼, 뭐 시네루, 다 가야시 다 일본 용어였어요. 지금은 다 우리말로 다 순화가 됐지만 근데 옛날 당구 용어 중에서 짱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길게 비껴치는 거를 짱꼴라라고 하고 왜 짱꼴라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건 모르겠어. 그나마 짱꼴라라는 말은 그럴 때 썼습니다. 그럴 때. 근데 이 짱꼴라라는 말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좀 써봤던 용어입니다. 특히 남성분들. 이게 원래는 발음으로는 칭고누입니다. 칭고누. 청국노입니다. 이게 노의 노자죠. 말뜻 그대로 하면, 한자 뜻 그대로 하면 청국노예라는 뜻입니다. 청국노예. 근데 이게 칭고누, 중국 발음으로는 칭고누입니다. 칭고누. 근데 이게 일본 발음으로는
짱꼬로라고 발음이 되기도 한답니다. 짱꼬로, 짱꼬로 이렇게 발음했답니다. 또 그래서 그 짱꼬로에서 짱꼴라가 나온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 또 노예는 일본어로 이게 야츠라고 발음이 됩니다. 새끼, 놈 이런 뜻입니다. 그럼 친구누 하면 뭐야? 짱꼴라 하면 중국놈 새끼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별 뜻 없이 굳이 꼭 쟤를 화교를 조롱해야 되겠다. 비하해야 되겠다. 라는 의미로 쓰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약간의 경멸적인 의미를 담아서 짱꼴라라는 말을 써왔습니다. 이 말은 분명하게 짱꼬에와는 다르게 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명확하게 헤이트 스피치입니다. 혐오의 표현이야. 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착장, 죽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저는 이거 2년 전에 처음 들어봤습니다. 착장, 죽장이라는 말. 요새 SNS를 통해서 글쎄 SNS에 그 댓글 같은 걸 보게 되면 그 어떤 특정 집단을 비하하거나 혹은 혐오하는 그런 새로운 조어, 신조어들이나 혹은 줄임말들이 등장합니다. 그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동남아 뭘 것 같아요? 동남아에서 온 이주 노동자를 똥남아라고 합니다. 똥남아. 혹은 이런 것도 있어요. 틀딱충. 뭘 것 같아요? 틀니를 딱딱딱딱 하는 노인들을 비하하는, 혐오하는 표현입니다. 맘충도 있어요, 맘충. 그 스트레스 엄청 주는 엄마. 그러니까 이게 똥이나 충이나 이건 똥이나 벌레에 빗대어서 이건 분명하게 혐오의 표현이죠. 그렇죠?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은 이걸 꼭 혐오하겠다. 아예 엄마를 혐오해서 뭐 할 건데. 꼭 그런 의도보다는 일종의 언어 유희죠. 놀이입니다. 놀이.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심각한 생각 없이 그냥 쓰는 겁니다. 착장, 죽장도 그런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 저는 몰랐어요. 저는 일반 저는 SNS도 안 하거든요. 근데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다가 한 학생이 이 짱깨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농담 삼아서. 그런데 그 얘기하면서 요새도 써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말을 저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어요. 인터넷 커뮤니티나 이런 데 몇 군데 들어가 봤어. 이 말들이 지금은 모르겠지만 2년 전까지만 해도 꽤 많이 나오더라. 중국인들을 혐오하고 모욕하는 줄임말입니다. 착장이라고 하는 건 착한 짱깨입니다. 죽장이라고 하는 건 죽은 짱깨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중국인들은 모두 다 1892년에 일어났던 천안문 사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중국의 민주화 운동이죠. 물론 실패로 돌아갔죠. 그 민주화 운동 때 다 죽었고 지금 살아있는 중국인은 모두 다 나쁜 놈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저는 이 짱깨나 짱꼴라라는 말이 그냥 우리 세대 이전부터 썼던 말이지 지금은 그냥 사라진 사어인 줄 알았어요. 죽은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젊은 애들은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조차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여전히 이런 말들이 중국을 일종의 반중의 표현, 혹은 더 넘어서 반중을 넘어서 혐중의 표현,
지금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게 놀라웠어. 짱깨라는 말을 썼다는 게. 이건 분명히 얘기하지만 혐오의 표현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다 성찰을 해야 되겠지만 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강의 중에 내가 하고자 하는 표현들이 학생들에게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어. 그렇죠? 의도치 않게. 분명히 그걸 학생들을 무시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들도 있습니다. 저도 계속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을 받아야 돼요. 특히 성차별적인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거 좀 창피한 얘기지만 대학 내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간혹 신문 기사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 교수들조차도 그런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이게 혐오의 표현인지, 경멸의 표현인지, 비하의 표현인지, 차별적인 언어인지 계속 공부하고 계속 교육받고 계속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되놈은 의심이 많아. 근데 되놈이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떼놈이라고 하죠. 떼놈. 왜 떼놈일까? 걔네들 불결하고 때가 많아서 떼놈인가? 아니면 맨날 때로 몰려다녀서 떼놈인가? 근데 이게 원래 대사전 찾아보니까 되놈으로 나와 있어요. 되놈. 되는 원래 이거 사전적 표현입니다. 사전에는 옛날 만주에 살던 여진족, 만주족들이죠. 청나라를 세운 이 여진족들을 멸시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깊죠. 그렇죠? 우리가 병자호란을 겪고 그러면서 청나라, 이 여진족이죠. 만주족. 만주족에게 그 굴욕적인 일도 당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땐 그 무렵부터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되놈 하다가 떼놈이 돼버린 거지. 떼놈은 의심이 많아. 이런 표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럼 중국 사람들은 의심이 많습니까? 의심이 많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의심이 많을 수도 있지.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의심을 별로 안 합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거를 중국 사람 전체를 두고 의심이 많은 놈. 우리가 그걸 일반화 시킨다고 하죠. 그러니까 중국 놈들은 다 의심이 많아. 이 말은 중국의 민족성이 그래. 중국의 국민성이 그래. 이렇게 표현을 하죠. 국민성, 민족성, 그런 게 있습니까? 사람은 다 달라. 이런 놈도 있고 저런 놈도 있는 거지. 의심 많은 놈도 있고 의심 안 하는 놈도 있고 더러운 놈도 있고 깨끗한 놈도 있는 거지. 그걸 어떻게 일반화시켜서 국민성. 한국 사람은 이렇고 일본 사람은 이렇고 중국 사람은 이래 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일반화의 오류,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왜 국민성, 민족성으로 해서 하나를 묶느냐? 그건 이런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외국인이 한 명이 이사를 왔어, 우리 동네에. 그런 사람들은 물론 대부분 별로 관심은 없죠. 요새 외국인이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만 한 200만 명 정도 되니까. 그렇지만 예전 같으면은 낯선 사람이 오는 거야. 낯선 사람이. 낯선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요? 조사를 합니다. 쉽게 말해. 저놈이 어떤 놈입니까? 저놈이 어느 나라에서 왔지? 쟤 몇 살이지? 족보부터 캐고, 그 다음엔
제가 우리하고 어울려 살만한가를 따져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하지.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원주민과 이주민과의 관계 속에서는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사람 성격을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근데 그런 사람이 같은 나라 사람이 한둘 계속 들어와. 몇 명씩 계속 들어와. 그러면 그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뭔가 공통된 특징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왜? 이해하기가 편하거든, 그게. 저놈은 요런 놈이고, 저놈은 요런 놈이고, 막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복잡해.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로 뭉뚱그려서 뭔가 특징적인 걸 하나 잡아내는 겁니다. 그게 국민성, 민족성, 이런 겁니다. 중국놈? 저놈들은 의심이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래요? 편견, 선입견, 그 이전에 고정관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주민 집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아마 저는 이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이 표현 자체가. 그런데 이게 훨씬 더 이런 표현이 강화된 차원은 아마 우리가 화교들하고 이웃해 살면서 그 사람들과 접촉해서 얻은 경험들 속에서 훨씬 이런 관념이 강화가 됐을 것이다. 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중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합니다. 화교들은. 경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어때요? 대부분 어떤 나라에 살든 자기네들끼리 모여 삽니다. 차이나타운이라고 하는 집단으로 거주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삽니다. 대부분.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들끼리 대부분 삽니다. 그거 왜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코리아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삽니다. 외국에 나가면. 일본의 뭐 신오쿠보, 도쿄 같으면, 혹은 오사카를 중심으로 해서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중국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타국에 나가면 그렇게 집단적으로 거주를 하게끔 됩니다. 왜? 난 낯선 사람이야. 나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혹시 나한테 해코지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혹은 내가 저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내가 저 사람들의 문화를 잘 몰라서 내가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혹은 나는 소수자인데, 이 나라 땅에서 살고 있는 소수자인데,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저 사람들이 나에게 나가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히 조심스러워지고 의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탐색을 합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면 탐색하고 조사하듯이 그 사람들도 원주민, 원래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탐색하고 조사합니다. 저 사람이 의중이었던지,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어떤 의미로 얘기한 거지? 라는 생각들을 자꾸 곱씹어 보는 겁니다. 그게 의심이죠. 의심. 그러니까 화교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우리 사회 속에서 화교들이 당했던, 우리는 그걸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은 차별이라고 느꼈던 것들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쟤네들하고는 어울려 살지 말자. 우리끼리 살자. 혹시 우리가 사는 이 시쳇말로 나와바리에, 차이나타운이라고 하는 이 나와바리에 한국 사람이 들어와. 쟤 왜 들어왔지? 쟤 뭐 하려고 하지? 의심하고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이 사람들의 민족성이 그런 것이 아니라 환경이 그렇게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든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의심이 많아 보여, 쟤네들이. 그러니까 떼놈들은 의심이 많은 거야.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화교들은 어떠냐?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할 때, 혹은 주류 사회를 대할 때, 혹은 우리나라의 어떤 공공기관, 정부나 혹은 지방자치단체, 무슨 구청이나 동사무소 가도 이 사람들은 어때? 내가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자꾸 합니다. 아, 그러면 내가 미리 어떻게 해야 된다. 눈치를 자꾸 봅니다. 눈치를. 자기 검열을 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분명히 쟤네들이 싫어할 거야.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미리 그런 준비를 합니다. 그러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가서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유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학생들하고 만났을 때, 아,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기분 나쁘겠지? 그럼 안 합니다. 기분 나쁜지 어떤지 잘 몰라. 제가 나한테 이렇게 다가왔어. 이런 표현을 했어. 저건 뭐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움츠러들게 돼요. 물론 익숙해지면 좀 나아지겠지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초기 적응하는 기간이죠. 그게. 그런 것들을 많이 겪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더 생깁니다. 눈치 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눈치 보는 것에서. 자, 이거 보세요. 여기서 오랫동안 100년 넘게 여러 세대에 걸쳐서 살고 있는 이 구화교들. 구화교들은 수교 이후에 들어온 새로운 중국 사람들. 같은 동포지. 그렇죠? 이 동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구화교는 신화교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 내 동포야. 내 동포야. 자, 우리 같이 어울려 살아야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별로. 쟤네들은 나와 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쟤네들은 이게 막 중국에서 이제 와가지고 시민의식도 낮고, 후진적이고, 여전히 저렇단 말이야. 아, 쟤네들 불결해. 그리고 애들이 깨끗하지도 못하고 말이야. 쟤네들의 음식 해봐. 아, 깨끗하지도 못하고 그냥 비위생적이고 말이야.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욕하듯이 그 사람도 그렇게 욕합니다. 심지어는 이주 노동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공사 현장이나 혹은 공장이나 이런 데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 중국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신화교 중에는 구화교가 하는 중국 음식점에 서빙을 본다든지 주방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임금이 싸요. 주는 돈을 한국 사람 고용하거나 혹은 같이 살던 이웃에 있는 화교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것보다 얘네들은 좀 싸게 줘도 돼.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갑을 관계가 형성이 돼, 그렇게 되면. 구화교가 사장님이야. 신화교들은 직원이야, 을이야, 을. 혹은 결혼을 위해서, 결혼 이주 여성들도 많습니다. 중국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죠. 그럼 이제 처음에 적응하는데 힘들죠. 힘듭니다. 언어도 배워야죠. 또 우리나라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각종 문화도 배워야,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센터도 다니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제대로 적응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랜 세월을 거치지 않는 한은. 아, 그럼 왜 쟤네들은 말이야, 저렇게 적응을 빨리 못하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구화교들이. 이건 뭐냐? 이건 뭐냐? 나는 구화교는 신화교와 달라. 라고 경계를 짓는 겁니다. 일종의 벽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쟤네들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이건 눈치 보기를 넘어서 또 다른 차별을 양산하는 겁니다. 자신이 받았던 차별을 그대로 복사해서 새로 늦게 들어온 화교들에게 다시 입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별의 악순환이 돌고 도는 거죠. 사이클처럼. 근데 이게 돌면 돌수록 어때? 이 사이클의 굵기가 계속 두꺼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는 반드시 끊어줘야 돼. 이걸 누가 끊어줘야 돼? 한국 사람이 끊어줘야죠. 한국 사람이.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간단하게 하죠.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라는 표현입니다. 자,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A는 접니다. A는. B는 인터뷰입니다. 인터뷰를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볼 때 성격도 활달하고 해서 그런 쪽으로 계속 나갔으면 잘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우린 뭐래도 외국인이라는 신분에 제약이 있어요. 제가 원래 공모전 신청할 때도 제 이름으로 내고 싶었지만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요? 아니, 공모전에도 공모전 지원 자격에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라고 되어 있어요. 전 그 누구나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딱 한 줄이 제 발목을 잡는 거죠. 지원서 받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외국인은 공모전 자격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난 상 안 받아도 된다. 그냥 지원해서 심사라도 받게 해줘. 그래도 안 된대요. 그럼 공모전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냈어요. 네, 어떻게든 저 스스로 해보려고 했는데 그 외국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이건 어떤 얘기냐? 여기 이대 그 응용미술학과를 다녔던 화교 여성입니다. 화교 여성이야. 근데 이 화교 여성이 대학 졸업 전, 이제 그런 이제 예체능 쪽은 이제 졸업 작품전을 하잖아요. 그 졸업 전, 그 졸업 작품을 그 당시 모 백화점에서 공모전을 했었던 거예요. 신진 디자인 공모전. 거기에 출품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졸업 작품전을 만들었던 이제 자기 친구들, 한국인 친구들하고 해서 공동으로 출품을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게 모 백화점이 지금은 없어졌는데, 저 신촌 저 사거리 쪽에 가면 옛날에 그레이스 백화점이라고 있었어요. 제가 늙었습니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그레이스 백화점? 뭐 그런 백화점이 그럴 겁니다. 거기서 이제 공모전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출품을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하려고 했었는데 그 지원 자격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였습니다. 이건 백화점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는 극히 평등의 입장이 들어가 있는 거야. 나이 상관없어. 학력 상관없어. 직업 상관없고, 전공 상관없고, 성별 상관없어. 누구나 다 지원을 해. 자유롭게 지원을 해. 라고 했던 거야. 굉장히 선의를 가지고, 굉장히 공평무사한 태도를 가지고 공모전의 자격 신청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외국인이야. 그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백화점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리라 상상을 했겠어요? 못했을 겁니다. 아니, 외국인이 출품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게 2000년대 초반,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이거든요. 이때 외국인이라고 한다면 간혹 보이는 백인들 몇몇, 단기 거주하는, 여행하는, 혹은 그때 막 들어왔던 동남아시아의 이주 노동자들, 혹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결혼 이주 여성들 정도였을 거야. 그럼 백화점에서는 이런 사실 예술작품 공모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이주 노동자들이나 혹은 이제 적응하기 바쁜 그 결혼 이주 여성들이 출품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겠지, 당연히. 외국인이 출품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극히 최대한 공평무사한 지원 자격을 설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왜 화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 당시에 대학에 화교들이 대학을 다닙니다. 이대에도 다니고요, 연대에도 다니고, 다 다닙니다. 화교들이. 그렇죠? 근데 화교 대학생이 있으리라고, 화교 대학생이 출품하리라고는 왜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관심 밖에 있었던 겁니다. 관심이 없던 거죠.
그 존재 자체가 극히 미미했던 겁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소수자 집단에 대해서 차별을 한 겁니다. 나는 전혀 그런 뜻이 없었어. 그렇지만 자기도 모르게 차별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관심이 곧 차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사실 할 얘기가 좀 더 있었는데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냥 저는 우리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민이라고 하는 건 뭐야?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국적자.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주권 제도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구하교들 같은 거에는 영주권을 딴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어때요? 대부분은 정기적으로 출입국 관리본부에 가가지고 우리가 비자를 연장을 해야 되고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지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준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일정 정도 일을 하고 있어. 근데 그 일이 정말 출입국 심사본부에서 워킹 비자를 낼 수 있을 만큼 인정해 줄 만큼의 일일까? 이런 걱정들. 혹시 나보고 그냥 너는 더 이상 여기서 체류해서는 안 돼 라고 얘기하면 어떠지?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겁니다. 뭔가 우리가 이 주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같이 살면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주체들을 국민이 아니라 좀 더 확장을 좀 시켜주는 그런 제도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국민보다는 시민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외국인들도 같이 어울렁더울렁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적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저출생의 사회잖아요. 저는 장담하건대 우리도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뭔가 준비가 필요한 그러한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감사합니다.